길에서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이 지나서야 아들과 며느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일어나 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영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아프실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제대로 하지. 우리도 바쁜 사람들인데 시간 뺏게 만드시네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걱정의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괜히 걱정 끼쳤구나. 영수도 옆에서 한숨을 쉬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맨날 아프시네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자주 아프세요? 정희는 병실을 둘러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 나이에 무슨 새벽부터 일을 하세요?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게 당연하죠. 은주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가끔 한숨을 쉬며 시계를 봤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은 눈치였어요. 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아파서 자식들한테 폐를 끼쳤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들들은 겨우 10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일이 밀려 있어서요. 저희도 가봐야 해요. 어머니 푹 쉬세요. 그렇게 다들 나가버렸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아왔죠.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를 담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들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손목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젓가락을 들어도 힘이 없고 칼질을 할 때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멸치볶음을 만들다가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러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질 뻔했죠. 잠깐 주저앉아서 이마를 짚었어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두통이 점점 심해졌어요. 관자놀이를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침 8시쯤 첫 손님이 오셨습니다. 단골 할머니셨어요. 매일 아침 김치를 사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 한 통 주세요. 저는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웃는 게 힘들었습니다. 얼굴 근육이 떨렸어요. 네, 잠시만요. 김치통을 들어 올리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통이 미끄러질 뻔했죠. 겨우 잡아서 포장을 했습니다. 손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사장님 오늘따라 얼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저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탓이지 뭐.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어지럼증도 왔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손님이 나가신 후에 저는 의자를 찾아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숨을 크게 쉬면서 진정하려고 노력했죠. 그래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이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정신이 아득해졌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큰아들 영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영우가 받았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호야, 엄마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럽고. 영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세요. 맨날 아프다고만 하시네. 혼자 병원 가보세요.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서 바빠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작은 아들 영수한테도 전화를 걸었어요. 영수야, 엄마,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 또요? 진짜 이제 그 소리 좀 그만하세요. 지긋지긋해요. 저도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들은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말은 귀찮은 소리였나 봐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전화라도 하면 아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요즘은 그것도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저는 참고 또 참았어요. 저녁까지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면 웃으며 반찬을 담아주었죠. 하지만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보였어요.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렸죠. 저녁 6시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저는 문을 잠그려고 했습니다. 열쇠를 꺼내서 자물쇠에 넣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고 몸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뺨에 찬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는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에 희미하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간호사가 차트를 보고 있었죠. 정신 드셨네요. 많이 놀라셨죠?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과로하신 것 같은데 보호자분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들 전화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지만 영호도 영수도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참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링거를 맞고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과로와 스트레스로 혈압이 많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도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었거든요. 가게가 있었고 생활을 해야 했으니까요.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이 지나서야 아들들이 나타났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더니 큰아들 영우와 작은아들 영수가 들어왔어요. 뒤따라서 큰며느리 정희와 작은며느리 은주도 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일어나 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영우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아프실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제대로 하지. 우리도 바쁜 사람들인데 시간 뺏게 만드시네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걱정의 말이 아니었어요.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괜히 걱정 끼쳤구나. 영수도 옆에서 한숨을 쉬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맨날 아프시네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자주 아프세요? 정희는 병실을 둘러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또 무리하게 일하셔서 그런 거죠. 그 나이에 무슨 새벽부터 일을 하세요.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게 당연하죠. 은주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가끔 한숨을 쉬며 시계를 봤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은 눈치였어요. 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아파서 자식들한테 폐를 끼쳤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들들은 겨우 10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일이 밀려 있어서요. 저희도 가봐야 해요. 어머니 푹 쉬세요. 그렇게 다들 나가버렸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병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간호사들의 대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병원에서 며칠을 더 보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가끔 간호사가 들어와서 링거를 갈아주고 약을 주고 갔죠.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영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영호야,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그러더라. 짐이 좀 있는데 혹시. 영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 내일 바빠요. 택시 타고 가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호가 덧붙였어요. 택시비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영수한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영수야, 나 내일 퇴원하는데 혹시 시간 되니? 영호가 바빠서 못 온다는데. 아, 어머니, 저도 가게 일 때문에 못 가요. 택시비 없으시면 돈 보내드릴까요? 역시 안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택시비는 필요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갈 수 있다고요. 결국 퇴원하는 날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짐을 챙겼어요. 입원할 때 입고 왔던 옷을 다시 입고 작은 가방에 세면도구와 약을 넣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아요. 걸어갈 수 있어요. 병원 로비를 나서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추적추적 소리를 내며 내리는 비였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었어요.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택시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옷이 젖고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한 걸음씩 천천히요.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빗물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들들은 아무리 바빠도 제가 퇴원하는 날 한 번쯤은 와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저 짐이었던 걸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시리개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젖은 옷이 불편했지만 움직이기 싫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며 번 돈으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건 참았어요. 입고 싶은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 더 주려고요. 그런데 정작 제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한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말뿐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몸은 조금 나아졌어요. 약을 먹고 쉬니까 두통도 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저는 다시 가게를 열었습니다. 쉬고 싶었지만 생활을 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큰아들 영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던 영호였어요. 그런데 먼저 전화를 하다니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밥 먹어요.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면 좋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하던 영호가 먼저 밥 먹자고 하다니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도 제 걱정을 해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좋지. 그럼 엄마가 밥 할게. 집으로 와라. 영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밖에서 먹어요.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뭘 입고 갈까 고민했어요. 오랜만에 자식들을 만나는 거니까 좀 단정하게 입고 싶었습니다. 주말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마음이 들떴습니다. 손자들 얼굴도 보고 싶었어요. 며느리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다 모여서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드디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로 갔어요. 영호가 예약한 식당이었습니다. 한식집이었죠. 저는 식당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했거든요. 10분쯤 지나서 영호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정희와 함께였어요. 곧이어 영수 가족도 왔습니다. 은주도 함께였죠. 저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얘들아, 오랜만이다. 다들 잘 지냈니? 다 같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약한 방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넓은 방이었습니다. 큰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봤습니다. 영호가 이것저것 주문을 했어요. 삼계탕이랑 갈비찜 주세요. 그리고 전도 몇 가지 부탁드려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푸짐했어요. 저는 자식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자들 얘기도 물어봤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가족의 정을 느꼈죠. 그런데 밥을 다 먹을 무렵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영호가 찻잔을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 영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몸도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이제 슬슬 재산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산 정리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산 정리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속세 아시죠?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가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해요. 그러니까 미리 분할해서 증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은주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센데요.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제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재산 때문이었다는 거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영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도 대충 알고 있어요. 집이랑 가게랑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그걸 미리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수가 형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
근데 우리 공평하게 나눠야 돼. 형만 더 받으면 안 되지. 영호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 내가 더 받는 게 당연하지. 나는 매년 어머니 생신 때마다 밥 사드렸어. 너는 한 게 뭐 있어? 아니, 형. 나는 어머니한테 전화 더 자주 했어. 형보다 훨씬 많이. 전화가 뭐가 대수야. 나는 돈을 썼는데. 두 아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며느리들도 옆에서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더 받아야 돼. 우리가 훨씬 잘해드렸잖아.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얼마나 자주 안부 전화드렸는데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싹 사라졌어요.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아들들은 제 얼굴도 보지 않고 서로 싸우기만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영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영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이런 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식사가 끝나고 다들 흩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평생을 키운 자식들인데 이제 저를 그저 돈으로만 보는 걸까요? 제가 건강한지 아픈지는 관심도 없고 재산만 신경 쓰는 걸까요?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산 게 헛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들의 차가운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들의 계산적인 눈빛도 떠올랐어요. 식당에서 서로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싸우던 모습도 생생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시리개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저는 결국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을 켜고 서랍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펼쳐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앨범을 펼치니 낡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남편은 활짝 웃고 있었고 저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 걱정 없었죠. 사진을 만지작거리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나중에 나이 들면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자.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 보이고 저녁에는 노을 지는 거 보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여유가 없었죠.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6년 전 겨울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성 뇌출혈이었어요. 119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뇌에 출혈이 심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 이틀을 버티다가 결국 남편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바다가 보이는 집에 대한 꿈도 함께 묻어버렸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고 한숨을 쉬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저도 얼마 전에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었죠.
의사는 과로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몸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요. 남편처럼 언제 갑자기 쓰러질지 모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제 건강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아했어요. 관심 있는 건 오직 재산뿐이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만 계산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평생을 일만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정작 제 삶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저는 일어나서 책상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종이와 펜을 가져왔어요. 제 재산을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집이었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어요. 오래되긴 했지만 역세권이라 위치가 좋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최근 시세를 알아봤더니 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가게였어요. 하지만 아파트 단지 근처라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죠. 팔면 2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적금까지 합치면 3억 정도 있었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억 더하기 2억 더하기 3억. 모두 합치면 9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9억.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결과였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자식들한테 다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걱정은 하나도 안 하면서 돈만 탐내는 자식들한테요. 서로 더 많이 받겠다고 싸우는 자식들한테요. 저는 종이 한가운데에 크게 9억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쓰자. 마음이 정해지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답답했던 게 사라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저는 다짐했습니다. 죽기 전에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보겠다고요. 평생 못 해본 것들을 해보겠다고요. 늦잠도 자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도 살아보겠다고요. 남편이 원했던 그 집에서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이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같이 이루지 못한 꿈이었는데. 이제라도 제가 이뤄볼게요.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아볼게요. 그리고 당신 생각하면서 살게요. 저는 앨범을 다시 서랍에 넣고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잠이 스르르 왔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해가 이미 떠올라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었죠. 가장 먼저 할 일은 반찬 가게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가게 하나 매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떤 가게인가요? 반찬 가게예요. 단지 근처에 있어서 장사는 잘 돼요. 그럼 제가 한번 가서 볼게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1시간쯤 후에 부동산 사장님이 가게로 오셨어요. 가게 안팎을 둘러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위치가 정말 좋네요. 단지 입구 바로 앞이잖아요. 유동인구도 많고요. 얼마에 내놓으시려고요?
2억 정도에 내놓으면 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금방 나갈 거예요. 생각보다 일이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젊은 부부였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부는 성실해 보였어요. 가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냉장고 상태도 확인하고 주방 시설도 체크했어요. 이 가게로 하고 싶어요. 조건이 딱 맞네요. 바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잔금은 일주일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뭔가 끝이 나는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운영했던 가게와의 이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가게 문을 닫는다고요. 다들 놀라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어머, 사장님,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이제 좀 쉬려고요. 나이도 있고 해서. 손님들은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잔금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억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이란 결과가 숫자로 보이니 실감이 났어요. 이제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였습니다. 살 집을 구하는 거였어요. 저는 다시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강원도 속초 쪽에 괜찮은 집 아세요? 바다가 보이는 전원주택으로요. 부동산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속초요. 제가 거기서 부동산 하시는 분 알아요. 연결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며칠 후 속초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몇 장 보내줬어요. 하얀색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집이 아담하고 예뻤어요. 마당도 있었고 테라스도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거실 사진이었습니다. 큰 창문이 나 있었어요. 그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여기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남편이 원했던 바로 그 집이다. 이 집 계약하고 싶어요. 전화로 말했습니다. 속초 부동산 사장님이 대답했어요. 한번 직접 보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는 게 안전하죠. 그럼 내일 당장 갈게요. 저는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속초까지 가는 기차를 탔어요. 오랜만에 먼 곳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산과 들이 지나갔어요. 마음이 설렜습니다. 속초역에 도착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역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타세요. 집까지 10분 정도 걸려요. 차를 탔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어요. 오른쪽으로 푸른 바다가 끝없이 쭉 펼쳐져 있었습니다. 왼쪽으로는 산이 있었고요.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저기 보이는 흰 집이 제가 보내드린 그 집이에요. 부동산 사장님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언덕 위에 하얀 집이 보였어요. 사진으로 봤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 예뻤어요.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잔디가 깔려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는 작은 나무도 심어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환했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대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날아다녔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여기에요. 당신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곳. 이제야 바다 보며 살게 됐어요. 남편이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함께 이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로 할게요. 계약 진행해 주세요.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살고 있던 집도 바로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20년을 산 집이었어요. 추억이 많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니까요. 집도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위치가 좋았거든요. 역세권이라 수요가 많았어요. 계약금을 받고 한 달 안으로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은 자식들한테 알리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큰아들 영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야,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자. 너랑 영수랑 다 같이. 영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재산 정리 얘기 있잖니. 너희가 말한 그거. 그것 좀 얘기하려고. 영호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밝고 경쾌해졌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당장 갈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라. 엄마가 밥 할게. 네, 어머니. 꼭 갈게요. 평소에는 바쁘다고 전화도 빨리 끊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재산 얘기만 나오니까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작은 아들 영수한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반응이었어요. 재산 정리 얘기를 하니까 바로 알겠다고, 꼭 가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귀찮아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없었어요.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밥을 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나물도 무치고 김치도 꺼냈죠. 마지막 가족 식사니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곧이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호 가족이 먼저 도착했어요. 정희와 함께였습니다. 곧이어 영수 가족도 왔어요. 은주도 함께였죠. 다들 표정이 밝았습니다. 평소와는 달랐어요. 저는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뭐 좋은 소식 있으세요? 앉아. 밥부터 먹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은 조용했어요. 다들 음식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자식들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 밥 먹는 게 언제 이후일까요? 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밥을 다 먹고 영호가 입을 닦으며 물었어요. 다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한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저번에 말했잖니. 재산 정리하라고.
그래서 엄마가 정리해봤어. 영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돼요? 대충 계산해보니까 9억 정도 되더라. 순간 자식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영호와 영수는 동시에 핸드폰을 꺼냈어요. 계산기를 켜서 손가락으로 숫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와 은주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영호가 중얼거렸습니다. 9억이면 둘이 나누면 4억 5천씩이네. 영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지. 세금 떼면 좀 줄어들 거야. 그래도 각자 4억은 넘겠네. 정희가 말했습니다. 9억이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인데요. 은주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빚도 갚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은 제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오직 계산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만 중요했던 거죠. 조금 남아 있던 미안한 감정마저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 자식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기대에 차 있었어요. 나를 위해 쓰기로 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영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천천히 말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억울하게 죽고 싶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쓰기로 했어.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상의도 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해, 내 돈인데 왜 너네한테 상의를 해야 하니? 정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자식들한테 물려주셔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아플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걱정해줬니? 돈만 탐냈잖아. 은주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살아야죠. 화풀이가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이해 못하겠니? 영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럼 저흰 뭐예요?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평생 나를 모셨다고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받으면서 영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우리 형제 갈라놓으시려는 거예요? 갈라질 것도 없어. 너희는 이미 갈라져 있잖니. 서로 더 받겠다고 싸우면서.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자식들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미 반찬 가게는 팔았어. 이 집도 팔렸고. 한 달 안에 이사 갈 거야. 영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정말 그러실 건 아니잖아요.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어디로 이사 갈지는 말 안 할 거고, 너희가 찾아오지 못하게 할 거야. 영수도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평생 키워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해줄 만큼 다 해줬어. 대학도 보내주고 결혼도 시켜줬어. 이제 내 차례야. 너희 싸울 일 없게 내가 내 돈 내가 다 쓰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을 뿐이야. 저는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뒤에서 자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영수가 일어났어요. 형, 저희 이제 그만 가요. 어머니,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영호가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한참 후에 현관문이 문이 쾅 닫혔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씻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제 삶을 살 거예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제 시간을요. 일주일 후, 이사 날이었습니다. 이사짐을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평생을 살았지만 정작 제 물건은 별로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그릇 몇 개. 그게 다였어요. 이사 트럭이 왔습니다. 짐을 실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산 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았던 공간이었죠. 아이들을 키웠던 곳이기도 했고요. 추억이 많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열쇠는 부동산에 맡겼습니다. 속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사 트럭을 따라 저도 기차를 탔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니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동해였어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저 바다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이사짐 트럭이 이미 집 앞에 와 있었어요.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 옷을 넣고 부엌에 그릇을 정리했어요. 침대도 놓고 커튼도 달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정리가 다 끝났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죠. 바다도 황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정말 예쁘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매일 이 풍경을 볼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근처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나이 비슷한 분들을 만났어요. 다들 친절했습니다. 어머, 새로 오셨네요. 저는 최순자예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설악산 단풍 보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네, 좋아요. 그렇게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았어요. 복지관에서도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그렸어요. 함께 수다도 떨고 차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드디어 단풍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설악산으로 갔어요. 산이 온통 빨갛고 노랬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사람 사는 맛이 나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 후로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복지관에서 단체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경주도 가고 부산도 갔습니다. 제주도도 다녀왔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다녔습니다. 집에서는 책도 읽고 음악도 들었어요.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몸이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자주 아프던 머리가 이제 안 아팠어요. 무릎도 허리도 덜 쑤셨습니다. 밤에 잠도 잘 왔어요.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을 보낼 수 있어서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 느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속초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매일이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고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 누구일까요? 택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택배 기사님은 보통 초인종을 누르거든요. 저는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며 문 밖을 내다봤어요. 인터폰 화면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려는데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영호, 문 열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영호라니요.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요? 저는 당황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엄마, 거기 있는 거 알아. 빨리 문 열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영호와 영수가 서 있었어요. 며느리들도 함께였습니다. 여기 어떻게 찾아온 거니? 영호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한테 들었어요. 속초로 이사 가셨다고. 제 친구한테 물어봤다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사 오기 전에 친구한테 전화로 말한 적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재산만 탐낸다고. 그래서 속초에서 혼자 살기로 했다고요. 영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친구분이 속초라고만 알려주셔서 저희가 여기저기 수소문했어요. 복지관도 가보고 부동산도 가보고요. 최근에 혼자 이사 온 할머니를 찾는다고 했더니 여기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찾아낸 거였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왜 왔니? 무슨 일이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이제 그 돈 어떻게 쓰셨는지 좀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또 돈 얘기였습니다. 반성했다면서 결국 하는 말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또 돈 얘기네. 너희는 그것밖에 모르니? 반성했다면서 결국 돈 얘기야? 은주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혼자 다 쓰시려고 해요. 그게 말이 돼요?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내 돈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야. 너희가 뭐라고 할 권리 없어. 너희한테 줄 돈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호가 한 발짝 다가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 걱정은 안 하고 돈만 탐내. 그게 자식이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슴 속에 쌓여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아플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와줬어. 병원에 쓰러져서 연락했을 때 뭐라고 했어. 귀찮다고, 바쁘다고 했잖아. 퇴원할 때도 아무도 안 왔잖아.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영수가 문을 손으로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저희 얘기 좀 들어요. 들을 얘기 없어. 이제 그만 가라. 어머니.
저는 힘을 줘서 문을 밀었습니다. 영수가 버티고 있었지만 저는 더 세게 밀었어요. 내 인생은 이제 내 거야.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은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기실 거예요? 남길 거 없어. 내가 내 돈 다 쓰고 갈 거야.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는 더 세게 문을 밀었습니다. 영수가 비틀거렸어요. 그 틈에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문이 닫혔어요. 얼른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밖에서 자식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밖에서 자식들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키운 자식들인데 이렇게 내쫓아야 한다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을 다 흘리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저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죠. 바람이 잔잔히 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자식들이 원망스럽긴 했지만 제 선택은 옳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정말 제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제 시간이었어요. 바다를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도 이 풍경을 볼 수 있겠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평생을 기다린 이 순간이었어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 시간. 제가 선택한 이 삶.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을 거예요. 자식들 걱정도 안 할 거고요. 그냥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남은 인생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